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현님 그리고 유몽진님이 아침 인사 건네주시면서 많이 쌀쌀해졌다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오늘 좀 춥습니다. 옷 단단히 좀 챙겨 입고 출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런 식으로 하면 대선 진다라면서 당에 쓴소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제 어제 본격적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비대위원 및 주요 당직자들에게 이러다가는 비대위를 더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 보도를 종합을 하면 최근에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국정감사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과 재분배하자는 의견이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나온 데 대해서 좀 불쾌한 내색을 드러냈다라고 하고요. 또 당 재보선 대비 기구의 조직 관련 문제나 공정경제 3법 처리 등을 두고도 계속된 당내 잡음이 나오자 이 당이 기득권 문화에 젖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부 당내 인사들이 당 전체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안위에만 신경 쓴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렇게 본인의 거취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당 지지율 등이 정체 혹은 하락을 겪으며 분위기 반전을 못 시키는 데 따른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답답함에서 비롯된 발언이 아닌가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모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그 김종인 위원장이 당 안 인사들을 향해서 경고음을 네. 울렸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내용은 이러면 비대위 더 못 끌고 간다. 그만두겠다. 뭐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예. 2012년, 2016년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걸 하면서 경고음을 항상 비슷하게 해요. 예. 사퇴한다. 이렇게 하면 난 못한다. 이번에도 아마 뭐 다른 내용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지지율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예. 포인트는 사퇴하겠다라고 조금 이 말이 좀 방송에 부적절할 수 있는데 뭐 겁을 주는 느낌이 좀 사퇴한다라고까지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만 못 끌고 갈 수 있다. 더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뭔가 지금 그 심기가 불편하시다. 그렇죠. 그죠? 심기가 불편하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리더십이 지금 정확히 관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편감. 그렇죠.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이게 네. 첫 번째면 뭐 진짜로 사퇴 의사고 뭔가 지지율 정체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지난해 민주당에 있을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끌어왔었거든요. 사퇴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또 그만큼 또 좀 중지를 약간 모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비대위 더 못 끌고 갈 수 있다 이 말도 그때 어떤 그 상황에 연속성상에 있는 게 아닌가 좀 비슷하다고 좀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묘한 기시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왠지 본 듯한 장면. 다만 네, 이제 뒤에 똑같아요. 배경색이 이제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좋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잘 표현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김종인 위원장이 비슷한 식으로 이제 본인의 리더십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돌파를 해왔던 건 맞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본인이 정말로 그만두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을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본인의 리더십에 좀 집중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로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건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아유 위원장이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말고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남아서 저희랑 같이 하시죠. 라고 붙잡아주는 목소리가 꽤 커야 하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 이렇게 붙잡는 목소리가 상당할까? 혹은 사실 내심 이런 목소리를 바라는 이들도 당내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그 일종의 발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죠. 네. 비대위 체제가 일단 내년 4월까지로 됐는데 이제 내년 4월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사실 이것도 한번 이거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죠. 물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보궐선거 결과가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그 잘 노출이 안 되고 있지만 당 안에서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거 하나의 이제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실제로 뭐 장재원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은 항상 지금 계속적으로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른바 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네. 뭐 친박이라든지 비박이라든지 그 중간에서 아직까지 뭐 정확한 리더십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유일호 전 부총리를 내정을 했다라고 했다가 이게 취소되고 김상훈 의원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실 당내에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사실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원했던 인선대로 잘 가지 않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옆에 제대로 앉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유일호 전 부총리가 친박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사실 김종인 위원장 실제로 했던 인선들을 보게 되면은 뭐 극우냐 아니냐 뭐 친박이냐 아니냐 꼭 이렇게만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김소연 뭐 대전 유성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오히려 본인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퇴를 만류를 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아니라는 식으로 다잡은 것도 있고 최근에 중앙청년위원장이었던 박결 전 위원장이 본인의 사의를 표명할 때도 김종인 위원장은 만류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내용들이 지금 자기가 한 대로 끌고 가지 않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지지율이라든가 본인이 좀 어필할 만한 요소들도 줄어들다 보니 좀 타이밍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 때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이 나오고. 그냥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이제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주인공들이 대선 주자급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선 주자급의 이제 아마 활동 반경이 갈수록 조금씩 넓어지게 될 텐데 뭐 원희룡 제주지사는 뭐 10월 11월에 대권 도전 선언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본격화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비공개 고위 전략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덩치가 매우 커졌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신뢰받고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정당을 구축할까 하는 것 이게 혁신위의 설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워크숍에서 이 검토를 제안한 데 이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네. 김영배 정무실장 또한 혁신위는 정당 혁신 기구라면서 100년 정당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뭐 당원제도, 선거제 개혁 등 정치 개혁, 청년 여성 의무 공천 등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윤리감찰단 구성에 이어서 당내 분위기를 좀 다잡고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은데 이제는 존재했던 김상곤 혁신위가 좀 당의 연속된 패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나왔던 것과 비추어 보게 되면은 연속으로 승리해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인데 이낙연 대표가 왜 지금 혁신위 카드를 꺼냈는지 물음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초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당 소속 어떤 선출직들의 어떤 이단 추문 이게 이제 계속 연속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점에서 어떤 도덕성 문제가 이제 계속 불거지면서 그게 당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혁신 이야기를 했던 건 뭐 충분히 맥락상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그거는 윤리감찰단이나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가동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지금 뭐 김명배 정무실장의 한 이야기에 따르면 이건 제도 개선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죠, 사실은. 예전에 김상곤 2015년 혁신이 그때는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당의 어떤 쇄신 차원에서 그래도 다들 공감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선거에서 연속 5연승, 6연승을 한 상황에서 혁신인데 이 혁신이가 지금 당장을 다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멀리를 보고 하는 혁신이라면 시기상 과연 맞는가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고 혁신이 구성돼 가지고 뭐 바로 뭘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를 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 선거 국면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재미난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혁신 작업을 그 계기로 해서 당 장악력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 전통적인 측면으로서 상투적인 분석일 수가 있죠. 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이 하나가 이 시점에서 혁신 깃발을 그 올리면은요 어떤 문제하고 이게 연동이 될 수가 있냐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을 시킬 수가 있고 오히려 여지를 좁혀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혁신위를 만약에 출범시킨다고 하는데 뭐 하루 이틀 하고 가동하고 끝날 게 아니라면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말쯤에 결정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공천 여부를. 그렇게 놓고 시기적으로 딱 이게 겹쳐요. 그렇죠. 이걸 염두에 두고 혁신위를 지금 띄운 거냐 아닌 거냐 이것도 사실은 좀 그 정확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가능성 전 있다고도 봅니다. 우리가 뭐 예단하거나 뭔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뽑느냐 부분부터 해가지고 보궐선거까지 직결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원 당규상으로는 뭐 공천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뭐 보궐선거에 그런 부분까지 다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러면 뭐 여차하면 혁신기법을 들면서 보궐선거 공천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있죠. 생각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건 상당한 정치적 모험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면 이게 지금 혁신깃발과 공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매치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풀어야 되는 정치적 과제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뭐 우리 이제 이낙연 총리가 대권 도전한다면 오랫동안 대표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3월까지죠. 네. 이 짧은 대표 기간 동안 이런 혁신위까지 출범시켜서 뭘 한다는 거는 사실상으로는 조금 뭐 하여튼 큰 더 뭔가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닌가. 그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좀 목적을 달성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인기에 기반한 것이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당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정권에 여당이 좀 약간 편승하는 기류들이 좀 있었고 민주당이 이제 요 근래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일이 나열하기도 시간이 꽤 걸릴 정도 여러 악재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다소 억울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자꾸 벌거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낙연 대표의 존재감 혹은 이낙연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다잡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낙연 대표가 이 당권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까지 노린다고 하게 된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지 능력을 보여줘야만 차후 이제 실제 본선 레이스에서도 본인의 어떤 정치력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를 띄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 했을 때 배경적으로 나쁜 그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이제 정말 제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인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전문가 중에서 뭐 혁신위원장을 모셔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좋을 텐데 오히려 지금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는 내부 쪽에 좀 가능성을 두고 있는 식으로 뉘앙스를 띄었거든요. 그 말은 이낙연 대표의 당내 장악력을 높이면서 지금 당내 자꾸 잡음이 나오는 사람들을 다 잡기 위한 용도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뉴스 3개 중에 앞에 2개는요. 양당의 이제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내부 그러니까 결속력이다. 다잡기입니다. 네, 다잡기다. 아무튼 이제 경험칙으로 놓고 본다면 혁신 이야기하면 항상 귀착점은 인적 혁신이었고요. 네. 인물 교체했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이제 그 보궐선거 공천 문제를 이야기했던 게 결국 그러니까 귀착점은 거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낙연 대표의 답이 준비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드려봤던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네, 대한전공의협의회 새 비대위가 다시 강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과대 학생 의사 국가고시 거부로 인한 내년도 인턴 수급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집단 진료 거부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한재민 신임 대전협 회장과 이호정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합의서를 따르지 않으면 즉각적인 단체 행동을 고려하겠다라며 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인턴 수급 문제 해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분석이 많은데요. 네. 지금 대국민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나오자 지난 의사단체 행동에서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의료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전선에서 노력했다. 지난 일들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무엇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사과에 대한 거부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결국 병원장들이 직접 사과에 나서면서 재응시 기회를 부탁한 데 이어서 일종의 지금 강원 양면 전술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턴 수급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뭐 외국에서 의사 수입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 결국은 없죠. 뭐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를 허용해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압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낮은 자세로 이제 그 병원장들이나 의과대학장들이 이제 그 대신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호소를 했었는데 이번에 대전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목소리를 높이는. 네. 지금 뭐 곽우신 기자의 말씀대로 강원 양면 전략입니까? 아니 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어요. 네.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인턴 수급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얘기를 하면서 사과 없이 국시 재응시 하게 해달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의사들의 선배 의사들도 사과를 한 겁니다. 한 거잖아요. 대신 사과를 한 거라면 뭔가 맞으려면 또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사실은 좀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여론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반대로 지금 계속 나가는 엇박자 나가는 이 모양새가 네. 참 어색하기도 하고 좀 저 입장에서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가서 의대생들의 대국민 사과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아.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어때요? 그게 뭔데요, 그게? 네. 왜 저 쳐다보면서 그런 말씀? 제가 잘 몰라서 의사 문화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지금 이 정도면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자꾸 이 의사들한테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시선 집중해서 정말 많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의대생 당사자들은 사실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제 국시를 다시 보겠다, 볼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의사 표명을 한 거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어떤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인 이 시험을 봐야 되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제외하고 전공의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병원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사과드려라고 하는데 아이는 사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약간 이런 모양새거든요. 부모님은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뭐랄까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예청 여러분들 뭐 충분히 판단을 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자,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